안녕하세요. 깨시민 여러분, 또 깨시민이 되고자 하는 여러분. 깨시민이 되는 것은 결코 어렵거나 힘든 길이 아닙니다. 현실과 현 정권을 무조건 비판한다고 깨시민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을 올바르게 보려는 결심과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두껍거나 난해한 책을 읽지 않고도 마음만 있으면 이 채널만 봐도 쉽게 깨시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깨시민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현대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가운데 우선적으로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의 정권 획득 과정과 민주화 항쟁사 등을 최소한으로 요약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분들은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의미에서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1945년 8월 15일 36년 동안의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된 후 3년 동안 미국 군정이 통치했죠. 미국 등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벌였던 이승만은 귀국 후 1948년 국회에서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1949년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가 36년 동안의 일제강점기 시절 매국행위자 처벌을 추진하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승만은 독립운동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친일 세력을 처단하기는커녕 오히려 매국행위를 저지른 관료부터 경찰에 이르기까지 일제시대의 인사들을 중용했죠.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역사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친일 매국 행위자들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은 채 권력과 부를 계속 누렸습니다. 특히 이승만은 안정과 반공을 내세워 반대 세력을 탄압하고 제거하며 우상화 작업을 통해 장기 집권을 추진했죠. 그는 6.25 전쟁 중 헌법을 바꿔 최초 직선제로 치른 2대 대통령에 다시 선출됐습니다. 이어 전쟁 후에는 종신집권을 위해 대통령 연임 규정을 없애는 개헌안을 4.4.5입이란 불법적 방법으로 통과시킨 뒤 3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그러나 1960년 3월 15일 선거는 막구 실력자인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전국적으로 유력 유권자를 조작하고 사전투표, 투표권 강탈, 부정개표 등이 곳곳에서 자행된 명백한 부정선거였습니다. 3.15 부정선거에 분노한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민초들의 힘으로 대통령을 몰아내는 역사적인 4.19 혁명이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독재자 이승만은 12년 동안 누린 대통령 자리에서 쫓겨나 하와이로 망명하고 말았죠. 이후 내각제로 바뀌면서 국회에서 민주당 후보인 윤보선 대통령이 선출됐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싹트기도 전에 1년 만인 1961년 5월 16일 군의 부정부패와 승진 차질 등의 불만을 품은 박정희 소장 등 장교들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죠. 첫 민주정부를 1년 만에 무너뜨리고 정권을 찬탈한 박정희는 1963년 민주공화당 후보로 대통령에 당선돼 제3공화국을 출범시켰습니다. 국민의 민주주의 요구에 총칼을 앞세워 정권을 빼앗은 군사정부는 민주시민과 정적들을 탄압하며 강력한 무소불위의 독재 권력을 휘둘렀죠. 특히 제3공화국은 4년 중임의 대통령제였으나 박정희는 두 번의 대통령 임기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1969년 공작정치를 통해 3선 개헌을 한 뒤 1971년 대통령 선거에 또다시 출마했습니다. 당시 박정희는 무자비한 금권과 관권 선거를 벌였음에도 40대 기술론으로 돌풍을 일으킨 신민당 김대중 후보에게 불과 8% 차이로 신승했죠. 이에 박정희는 민심 이탈과 정권교체 위기감, 권력욕 등에 사로잡혀
1972년 10월 초헌법적인 유신헌법을 통해 종신집권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유신헌법은 견제와 균형 및 삼권 분립이라는 의회 민주주의 기본원칙을 전면 부정했죠. 대통령에게 모든 권력을 집중하고 반대 세력의 비판은 원천봉쇄하는 반민주적 헌법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유신체제는 절대 권력자인 박정희의 권력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다른 모든 것을 희생한 체제였죠. 특히 유신체제의 핵심은 직선제를 버리고 체육관에서 대통령을 뽑는 간선제 선출 방식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 2359명이 100% 참석해 1972년 장충체육관에서 8대 대통령 선거를 치렀죠. 이 선거에는 경쟁 후보도 없이 단독 출마한 박정희 후보가 무효 2표를 제외한 99.9%의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선거였죠. 이후 박정희 정권은 미국과 일본 등에서 강제 망명 생활을 하며 조국 민주화 운동을 벌이던 김대중 제거 작전을 추진했죠. 당시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담당한 중앙정보부는 1973년 8월 일본에서 박정희 최대 정적인 김대중을 납치, 돌을 매달아 바다에 수장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압력으로 수장 직전에 실패하고 말았죠. 이후 박정희는 1978년 장충체육관에서 실시된 통일주체 국민회의 9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단독 출마해 99.8%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8, 9대 대통령 선거가 사실상 100%라는 것은 당시 독재 정권이 얼마나 무서운 공포 정치를 벌였나 한눈에 알 수 있죠. 요즘 같은 시절이면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당시에는 말로만 민주주의 체제지 권력자는 북한 못지않은 절대 권력을 휘두른 살벌한 독재 정국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죠. 박정희는 이러한 독재를 한국식 민주주의라고 포장했으나 최소한의 형식적 민주주의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유신체제 이후 박정희는 독재자로 낙인 찍히고 국민의 거센 반대에 직면해 민중시위가 본격화됐죠. 특히 1979년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부산시와 경남 마산시 등에서 시민들이 유신철폐, 독재타도, 언론자유 등을 외치는 민주화운동이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부마항쟁에서 촉발된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되자 정권 내부에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결국 1979년 10월 26일 밤 현 국정원장과 같은 위치인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권총으로 박정희를 시해하는 사건이 발생, 18년 독재 시대는 종말을 고했습니다. 이에 국민들은 군부 독재 시대가 끝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11.6 사건이 터지자 보안사령관인 전두환 소장이 합동수사본부장을 맡게 됐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끌고 있던 육군 내 사조직인 하나회를 통해 12월 12일 군사반란으로 군을 완전 장악했죠. 이에 대학생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전두환이 정권을 차지할 조짐을 보이자 전두환 퇴진, 계엄령 철폐를 외치며 전국적으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전두환은 자신의 정권 장악을 위해 모든 정치 활동을 중지시키고 본격적인 작전에 나섰죠. 당시 전국적으로 시위가 확산됐음에도 그는 광주를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1980년 당시에는 컴퓨터는 물론 인터넷과 핸드폰도 없던 시기였죠. 비상계엄이 확대되며 광주로 통하는 버스 기차는 전부 운행이 중단됐고 시외전화도 끊겼습니다.
신군부는 언론을 철저히 통제해 광주의 현실을 외부로 알리는 모든 소식과 진실을 차단했습니다. 이에 광주는 외부로부터 완전히 고립됐죠. 신군부는 광주 시민의 민주화 항쟁을 점차 과격하게 유도해 나갔습니다. 이에 그는 신군부에 대항하는 시민군을 북한에 의한 폭동이라고 선전하며 5월 광주를 죽음의 도시로 내몰았습니다. 그는 계엄군의 공수부대와 탱크까지 투입, 칼과 진압봉을 휘두르며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데 머물지 않았죠. 이들은 헬기까지 동원해 총격을 난사, 시위대는 물론 행인과 어린이, 임산부, 노인에 이르기까지 무차별 학살했습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만 직접 사망자 193명, 후유증 사망자 376명, 행방불명자 65명, 부상 3,139명, 구속 및 고문 피해자 1,589명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당시 언론에서 5.18은 금기어였고 언급 시에는 유언비어 유포죄로 검거되는 등 말 그대로 살벌한 공포의 시대였죠. 이 같은 시민들의 항거와 희생 때문에 지금도 광주는 민주화의 성지로 불리고 있죠. 그러나 광주 민주화 운동의 진실은 40년 이상 흐른 현재까지도 모든 진실이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전두환은 광주 민주화 운동을 폭동으로 둔갑시키며 진압한 것을 명분으로 1980년 8월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11대 대통령 선거에 무소속 후보로 단독 출마 99.4%의 득표율로 대통령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이 당시 불량배를 소통한다는 목적으로 군부대에 악명이 높았던 삼천교육대가 설치됐습니다. 치안보호를 명분으로 설립된 삼천교육대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위헌적, 초법적, 반인륜적 불법 징벌기구로 사실상 정치범 수용소였습니다. 1980년 8월부터 5개월 동안 총 6만 755명이 말도 되지 않는 이유로 삼천교육대에 끌려갔습니다. 당시 폭력배 등 전과자도 일부 있었지만 상당수는 전두환 반대파 및 지하인사, 시위 대학생이었습니다. 삼천교육대 순화교육은 철저한 감시 속에 각봉체조와 유격 같은 고된 육체 훈련은 물론 무차별 폭행과 얼차려가 이루어지는 등 혹독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국방부 국정감사 발표에 따르면 삼천교육대 현장 사망자만 54명, 후유증 사망자 397명, 정신장애 등 상해자 2,678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렇듯 무지막지한 폭압적 만행을 저질렀음에도 전두환은 1981년 7년 단임 대통령제 개헌을 통해 민주정의당 후보로 출마해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또다시 90.1%의 득표율로 12대 대통령이 되었죠. 당시 50 정권의 엄혹한 민주화 세력 탄압으로 민중들은 혹한 속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1987년 1월 14일 밤 학생운동에 적극 참여한 서울대생 박종철 군이 치안본부 대공분실로 연행돼 물고문을 받다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사실 은폐를 위해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희대의 망언으로 변명, 국민들의 공분을 샀죠. 우여곡절 끝에 부검결과 박근혜의 사체에서는 수많은 피멍과 물고문, 정기고문의 흔적들이 역력했고 부검의가 고문에 의한 사망임을 확인해줘 사태는 일파만파로 커졌습니다. 요구가 거세지고 대통령 직선제 개헌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자 정권 유지에 불안을 느낀 전두환은 4월 13일 모든 개헌 논의를 금지하는 4.13 호원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독재타도 호원 철폐 시위가 점차 격화돼 갔죠.
그러던 중 6월 9일 연세대학교 앞 시위 과정에서 안타까운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당시 경찰의 체류탄에 연세대생 이한열 군이 후두부에 직격탄을 맞고 숨지자 전국적으로 시위가 걷잡을 수 없게 되었죠. 이 같은 6월 항쟁이 폭발적으로 확산되자 6월 29일 노태우 민정당 대표는 어쩔 수 없이 직선제 개헌 요구를 받아들이는 6.29 선언을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1987년 12월 실시된 13대 대통령 선거에서 평화민주당 김대중과 통일민주당 김영삼의 단일화가 좌절되면서 야권 후보가 분열됐죠. 이에 전두환의 친구이자 군사 쿠데타를 함께 일으킨 노태우가 당선돼 군사정권이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다음 해인 1988년 4월 13대 총선에서 여당인 민주정의당은 125석을 확보하는 데 그친 반면 야당에서는 평화민주당 70석, 통일민주당 59석, 신민주공화당 35석 등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소야대 국회가 되었습니다. 이에 노태우는 1990년 1월 김영삼의 통일민주당과 김정필의 신민주공화당을 끌어들인 3당 합당의 야합을 통해 여소야대 국면을 타게 했죠. 이후 3당 야합을 통해 집권여당의 후보가 된 김영삼은 1992년 14대 대통령에 당선돼 문민정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과 관치금융, 재벌체제 등이 오히려 외환위기의 소용돌이에 빠져 1997년 12월 3일 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요청하는 국가부도 사태를 맞이하게 됐죠. 이후 IMF를 극복해낸 15대 김대중 대통령, 16대 노무현 대통령, 19대 문재인 대통령의 민주당 정부 15년 동안은 사회 전반에 민주주의가 크게 발전했습니다. 오늘은 영상 제작 시간이 길어져 보수 정권에 대해서만 살피고 민주정부 시기는 다음 기회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어 들어선 17대 이명박의 부패 정권에 이어 독재자 박정희의 딸인 18대 박근혜의 무능과 국정농단 정권은 할 말이 많지만 시청자들도 잘 알고 있고 다룰 가치도 없는 정권이어서 오늘은 패스하겠습니다. 20대의 현 정권은 너무나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한 정권인데다 앞으로 영상 제작에서도 계속 다뤄야 하는 만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윤 후보는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그야말로 정치는 잘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다고 살인마 정권을 옹호했죠. 무력으로 대통령 자리를 찬탈하고 민중들을 학살한 살인마인데다 민주주의를 짓밟은 전두환을 옹호한 발언에 여론이 들끓었죠. 이에 비웃기라도 하듯 인스타그램에 개에게 사과를 주는 사과 사진을 올리는 어처구니 없는 행태를 보여줘 국민들이 공분을 샀습니다. 한나라의 대통령이 역사의식과 시대정신을 갖추고 있는지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특히 윤 정권은 정치와 협치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현 정권은 내편의 엄청난 불법도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눈을 감고 상대방은 꼬투리와 티끌까지 모두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내로남불의 검찰 독재 정치를 펼치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우리나라의 77년 현대사에서 보수 정권은 독재, 살인, 부패, 무능 정권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들에게 국민은 없고 오직 권력을 휘두를 대통령 자리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런 정권이 이어졌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부끄럽고 통탄할 역사적 사실입니다. 하지만 민중과 민초들의 저항과 희생이 있었기에 민주주의는 발전할 수 있었죠. 그러나 아직도 민주주의는 정착하지 못한 미완의 상태입니다. 이에 깨시민이
더 이상 부끄러운 역사가 되지 않도록 준비하고 나서야 합니다. 그러나 상당수 20, 30대 청년들은 정치에 대한 관심조차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죠. 막연히 국민의힘은 보수당, 더불어민주당은 진보당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여야 정치인과 정당을 우리와 동떨어진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과 단체로 치부합니다. 또 여야 정치인 모두 국가 발전보다는 권력을 누리며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들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가 돼도 다 똑같다, 그놈이 그놈이다 라는 식으로 관심을 포기하거나 외면합니다. 그러나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플라톤은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를 당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우리가 정치를 외면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치를 외면하면 주권자임을 포기하는 것이자 스스로 주인의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정치란 무엇인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선택이 아닌 것이 없고 우리 삶에 정치와 정책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이 없죠. 정부는 물론 시청, 군청, 구청 등 기초자치단체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책이 우리 삶에 직접적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권과 정책을 외면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외면할수록 정치인들은 더 타락하고 부패하며 권력과 정책이 시민이 아닌 그들만을 위한 전유물이 됩니다. 정치인들의 독점을 막고 참된 민주주의를 완성시켜 나가기 위해서 시민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잘못을 바로잡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그 길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주권자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렇게 역설했죠. 정치가 썩었다고 고개 돌리지 마십시오. 낡은 정치를 새로운 정치로 만드는 힘은 국민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괜찮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댓글 부탁드립니다. 깨시민과 깨시민이 되려는 시청자 여러분, 파이팅!